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결과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말은 비수처럼 꽂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는 것을 때로는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말처럼요.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력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법 쌀쌀해졌죠. 이제 기온 차이가 더 큽니다. 또 그래서 아침에 항상 나오실 때 기온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계약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이것입니다. 두 글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통장, 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상품을 가입할 때 은행과 약속하는 여러 조건이 있죠. 그런데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 글씨도 깨알같이 작아서 이걸 꼼꼼히 챙겨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악용한 걸까요? 일부 은행이 자의적으로 계좌나 입출금 서비스 등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의사를 표명한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등의 조항을 여기에 만들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 불공정 행위다. 해당 은행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둔 조항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두 글자인데 약간 어려운데 관심 있게 보시면은 중요한 그런 겁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약간 어렵긴 한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KBS 콩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해담경제연구소 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예진 소장은요? 네, 수온이 오르면서 각종 수산물 생산량이 줄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이사하기 좋은 가을인데요. 부동산 시장 훑어보고요. 또 편법이 횡행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진 소장이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지금 전어나 꽃게 이런 게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네.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제철 수산물 한번 사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라? 꽃게가 왜 이렇게 작년보다 더 비싸진 것 같지? 이런 기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량진 수산시장의 10월 2주차 킬로당 숫꽃게 평균 경매 가격은 21,600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7%가 올랐습니다. 또 이제 가을이 왔다고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전어잖아요. 이 전어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7,600원으로 184%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중요한데. 네. 또 국민생선 광어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의 경우에 킬로당 33,000원을 넘어서면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치도 34%가 올라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보통 제철 생선, 제철 해산물 하면 그 시기에 이제 맛도 가장 좋고 그리고 생산량도 늘면서 가격도 이렇게 착해지는 게 특징인데 올 여름에 또 너무 더웠던 탓에 수온까지 이제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어획량이 줄었습니다. 수요는 있지만 생산량이 줄어든 탓에 가격은 오른 거죠. 참고로 올여름은 지난 7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무려 71일 동안 수온이 28도 이상일 경우 발효되는 고수온 특보가 쭉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뭐 명태나 오징어만의 얘기가 아니네요. 네. 전반적으로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해양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또 바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 1박 2일로 여수에 갔다 온 적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 주민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바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지금 잡혀야 할 고기들이 다 이제 시원한 데 찾아서 이제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열대 어종들이 늘었다. 그러니까 물밑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너무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 환경오염하면 안 돼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시면서도 그래도 이제 10월, 11월 되면 또 굴구이가 맛있으니까 그때 다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또 굴, 뭐 홍합 폐사량도 늘어가지고 고수온 때문에 아, 폐사한다고요? 네, 이 생산량이 줄었다고 하니까 또 걱정입니다. 그나마 이제 굴이나 홍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과 겨울에 또 생산이 되는 만큼 이제 11월부터는 생산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수온에서 어군을 형성하는 전어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 8월까지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어가 절반밖에 안 잡혔다고요? 네. 전어 어군이 이제 따뜻한 바다를 피해서 인근 바다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광어의 경우에는 지난달 고수온 영향으로 어린 광어들이 또 집단 폐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꽃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뜻한 물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높은 고수온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넓게 분산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해 최대 꽃게 어장인 연평 어장이 있는데 이곳에 지난달 꽃게 어획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해 꽃게는 고수온도 문제긴 한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서해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156척이래요. 1년 전 하루 평균이 123척 정도 됐으니까 이제 27%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더 많이 넘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밖에 오징어도 이제 수온이 낮은 어장을 찾아서 기존 어장을 또 이탈을 하면서 작년 대비 40%, 평년 대비 75% 생산이 또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징어 잡이만 해온 어업인들의 생산량이 또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징어 비롯해서 이제 생선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걸 또 잡으러 오는 중국 어선은 늘고 있고 네. 더 어려운 사정이네요. 정부가 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해수부가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난 9월 가동한 수산 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다음 달에 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로 우리 바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우리 어선 어업과 양식 어업은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별도로 수협 중앙에는 고수온으로 인한 어획 부진과 또 어족 자원 분포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총체적 대응 조직인 기후 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보고 요거를 이제 국가적인 지원을 촉구해 나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근데 이게 참 기온 올라가고 수온 올라가는 걸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이나 그 과수 품종을 바꿔서 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종이 달라진다. 생태계 자체도 많이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성수기잖아요. 가을 이사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좀 잠잠해졌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가 9만여 건인데요. 이게 전달과 비교해서 11%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 거래가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런 흐름이 수도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9월 아파트 거래량이 2,700건 정도가 찍혔는데요. 이게 8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도 급냉했다라는 거고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시행으로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 따라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여기에 기준금리는 내렸는데요. 이 시중은행이 이에 앞서서 대출금리를 올려버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냉각되게 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거래가 줄어들면서 집을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약 16만 4천 건인데요. 이게 한 달 전보다 12%가량 늘어난 거고요. 서울과 인천도 각각 누적 매물이 9만 건, 4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매물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네. 상황인 거고요. 또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전세 거래도 크게 줄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택 거래 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 집주인의 상환 능력까지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정부가 그 시행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기존에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은행이나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집주인의 상환 능력과 이 전세 사기, 사고 이력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정작 임대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심사가 대출 과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갭 투자를 통해서 수십 채,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샀다가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가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기 사건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허그와 같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납 이력, 보유주택 수 등을 통해서 신용을 평가해보고 이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은행 단계에서도 중요한데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도 이 정보 같은 거를 공유를 해서 그렇죠. 이 세입자가 계약을 하러 왔을 때 이 통지 의무를 줘야 된다라는 게 전세 사기 발생했을 때마다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했던 대안이었고요. 네. 또 이를 통해서 전세 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이게 과도할 경우에는 이 갭 투자 등으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이 됐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또 금융당국은 현재 보증기관들이 전세 대출금의 90%에서 100%까지 이 상환을 해주는데 이 비율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의 자기 부담금처럼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들었더라도 네. 본인이 추가적으로 20%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의 상환 능력까지 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이분들이 전세집 구할 때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계약까지 해놨는데 막상 전세금 대출이 안 나와서 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또 행정 착오들 중간에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 이맘때쯤 항상 나오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좀 많이 가입하라고 주택청약 종합저축금리를 최대 3.1%까지 올렸고요. 또 다음 달부터는 청약저축 월납익 인정금액도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2,679만 명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약 4만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인구 대비 청약통장 가입 비율이 이미 높은 상황이고요. 또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을 노리기보다는 기존 주택 매매 시장으로 이탈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특히 경쟁이 치열한 서울은 당첨 가능성이 너무 낮고 또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서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이 청약받는 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잠할 때는 청약 통장 가입자가 늘었다가 청약이 이제 붐이 일면서 그 당첨 확률이 너무 떨어질 때는 에휴 이거 있어서 뭐 하나 그냥 그 돈 몇백만 원 찾아서 딴 거 하고 말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고 이게 항상 반복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하신 그 전세 대출 시에 집주인 상환 능력 평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대책이기도 한데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네.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모든 주인이 여유 자금 능력이 있어서 그 신용 등급이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줘야 이전 세입자한테 돈을
지불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의 평가가 낮아서 그러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 시장에서 매물이 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매물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의 신용 평가가 좋은 매물만 나오게 되면 또 경쟁이 생기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충분히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두 번째 소식.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다고요. 이게 행정안전부 일단 그 내부의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면 이제 전국 정부 청사에서 뭐 시설 관리,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 공공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계약직인데요. 2018년 이전 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입니다. 공무직은 이제 공무원법 대신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임금과 복지는 소속 지자체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공무직은 2,300여 명 수준입니다. 다른 중앙부처보다 인원이 많은 편인데요. 이번 조치로 원래 60세였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일괄 연장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로,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이제 단계적으로 연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만 60세를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행안부가 별도 심사를 거쳐서 정년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정부 부처나 또 민간 기업까지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이 연금 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서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앞으로 이제 5년에 한 살씩 높아져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늘어나게 되죠. 이를 위한 전제가 사실은 정년 연장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에 맞춰서 정년 연장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이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노사 간의 고용 방식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노동계는 이제 노동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제 또 재계 입장에서는 뭐 직무라든지 성과라든지 어떤 그런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계속 고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국내 기업들은 한 해 약 16조 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하는 이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또 큰 기업일수록 이제 호봉제를 택한 기업 비율이 거의 뭐 68%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해가지고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이제 아무래도 기업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비용이고 생산성도 생산성이고 걱정할 게 많은데 일단은 고령화 사회에서 이 흐름은 또 피할 수는 없겠고요. 네. 근데 이게 일자리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 따라오는 또 고민이 있죠. 그렇습니다. 청년 고용하고 이게 또 맞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맞아요. 네. 정년 연령대가 계속 회사에 다니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전체 근로자 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청년 고용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면 정규직 근로자가 1명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공서열형 임금 비율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당 정규직 채용 인원 2명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 사실 또 현실에서는 그 후배들이 또 승진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연공서열형 임금이 강하게 유지되는 나라가 이제 한국과 일본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정년 전후에 직원이 받는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재계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려면 그에 앞서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년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대신에 일정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임금을 서서히 줄이는 그런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정년이 아예 없는데 노동시장에 그만큼 유연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렇게 미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있다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도 쉬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바로 대입하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점점 청년들이 줄어드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이 발휘가 되고 좀 역량이 높은 사람이라면 정년 연장이 없어도 협의에 따라서 계속 고용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고용과 연금 체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까지 다 재정비가 돼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또 이제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90세 이상 살아갈 세상은 기존에 있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전면적으로 좀 재고가 돼야만 국가도 개인도 오래 사는 인생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생각이 많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노화성님, 청년들 취업 좀 시켜주지 정년 연장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최경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 연장을 좋아하지 않는 공무원분들도 있다고 말년에 힘들어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타성해졌고 그 문화에 지친 사람들은 또 빨리 퇴직하고 싶어하죠.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거 가지고 꽤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상테크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편법 구매 의혹이 불거지고 있네. 예,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게 등에서 사용하면 5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그렇죠. 이 지류 형태가 있고요.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발급이 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지류형 상품권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올해 8월까지 온누리 상품권 지류 구입 현황을 살펴봤더니 10대가 517만 원이나 구입해서 다른 연령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대가 226만 원, 30대에서 70대 이상도 300만 원을 넘지 않았거든요. 네. 더 이상한 것은 상품권 구매를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 연령대의 경우에 1인당 구매액이 776만 원으로 이 모든 세대를 압도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예, 그러니까 웃으신 것처럼 이 주류형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가 150만 원인데 이 네. 구매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10대 명의로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은 이 카드, 이거 모바일과 달리 사용 추적이 어려워서 부정 유통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상품권 발행액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2배 늘어서 4조 원이 됐고요. 정부가 사용처도 확대했는데 이 부정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그 부정적인 사용 이것도 많은가 봐요. 이게 원래 취지는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건데 다른 데다 쓴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 이제 서울 마트 갔더니 이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주류 도소매업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마트로 가맹 등록을 한 뒤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던 거고요. 마트 안에서 파는 술. 예, 맞습니다. 또 와인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다른 상점에서도 이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 결제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결제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또 온라인에서 대기업 제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전통시장 골목 상점 활성화라는 발행 취지와는 이 전혀 다른 사례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처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이 개선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적절치 못한 판매점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정부 예산도 투입되는 건데 정부 예산으로 수입 와인이라든지 대기업 제품에 또 혜택을 주는 걸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또 문선영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는 온누리 상품권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또 이제 꼼수
10대들을 동원해서 또 사시는 분들도 나타나는 거고요. 하여튼 개선책이 또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입할 때 작은 글씨로 많이 적혀 있는 여러 조항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업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항목들이죠. 그래서 이걸 가입자와 그 사람에 맞춰서 일일이 조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내용도 방대해서 하나하나 챙겨보기도 어렵고요. 문제는 이걸 어긴 사람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불공정 행위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판매하는 측에 유리하게 그들이 이걸 미리 작성해 놓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공정경쟁 당국이 표준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준용해서 쓰십시오라고 합니다만 안 쓰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두 글자, 제가 아까 힌트도 살짝 드렸는데 2077 쓰시는 분께서는 특이하기라 생각했지만 약간 관심 가지니 이거네요. 예. 정확히 맞췄습니다. 약간 관심을 가지면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장수환님, 제가 이 나이였던 때는 한참 지났네요. 예. 남자 기준으로 20살, 갓을 쓰는 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나이랑 한국어 발음이 똑같기도 하죠. 네. 박찬희님은 저도 그냥 읽지 않고 체크하게 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8233님, 참 보기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글자도 작고 또 이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쓰여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나중에 손해보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챙겨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중교통 타다 보면 조금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아직 안 앉았는데 손잡이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버스가 막 출발을 해버리고 또 때로는 급정거 할 때도 있고 이럴 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일단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네. 빠르게 출발을 했다 이제 휘청거릴 때 또 그러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때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한 20년 전에 버스에 서 있다가 급정거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과거에 나에게 알려주고픈 그때는 버스 변호사 되시기 전이었나 보죠. 그렇죠. 학생 때여서 버스 급정거 보상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버스 기사님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안전 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범칙금이라든가 벌점 등의 이제 행정상의 제재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해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칠 시에 그 발생하는 손해배상 관계를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버스 기사님이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아니면 과속 방지턱을 무리하게 넘다가 이제 승객의 안전사고를 유발했다면은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일단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쳤을 때 승객의 책임을 운전기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승객 부상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좀 살펴볼게요. 예.
버스 승객 이제 한 분이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서 가방을 메던 중에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총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나머지 비용을 이제 한방병원에 지급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먼저 이제 승객에게 돈을 이렇게 지급해 준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준 다음에 이제 버스 회사하고 이제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이제 보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전국 버스 운송 조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와 버스 운송 조합에 이제 버스 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낼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는 1심, 2심 모두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버스가 정차하기 전부터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잡이도 잡지 않고 가방을 메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서 예. 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버스 회사 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치면 승객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운행자 측에 있다는 그 부분을 이제 입증하지 못하면은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그 버스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승객과 버스 회사가 몇 대 몇 과실 비율을 놓고 이제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버스 회사가 책임을 진다. 근데 그게 명백히 탑승자의 잘못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버스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네요. 물론 이제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운행 중에 틀어놓으시는 버스 기사님들은 다들 안전운행 하실 겁니다. 네네.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이제 걱정이긴 한데 안계영님이 제가 타는 버스 기사님은 노인분 타시면 앉으시는 거 꼭 확인하고 출발하시더라고요. 친절한 배려에 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을 한다면 이게 주로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버스 운행 공제 조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험금처럼 이제 승객에게 배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버스 운송 조합 같은 경우는 버스 회사, 그러니까 버스 기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승객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그 제3의 원인이 있는지를 따져서 이제 그 부분을 공제하고 승객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좀 와가지고 이제 버스 승객을 좀 내릴 때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승객 같은 경우는 내리기 전에 좀 주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버스 기사님도 인도에 딱 붙여서 정차를 해서 킥보드나 오토바이가 다닐 공간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 잘못한 좀 부분이 있고 오토바이 역시 버스가 정차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예상하지 못하고 운행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실 비중을 이제 버스, 승객, 오토바이가 각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3자가 나눠서 네. 그러니까 사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버스 기사님이 좀 많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이제 승객이 이제 가장 적은 비율로 이제 판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버스 정차하기 전에 이미 일어서 있고 내릴 준비하고 또 미리 이제 내릴 때 교통카드 한 번 더 찍어야 되니까 네네. 바쁘지 않습니까? 네네. 또 뒷문으로 올라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버스 기사하고 승객이 과실 비율을 좀 나눠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승객에게서도 버스 내에서 안전주의 의무,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과 장소에서 좀 더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버스 내에서는 승객에게도? 네, 그렇죠. 버스 내에서는 좌석에 바르게 앉거나 손잡이를 잘 잡는 등의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전국 버스 공제 조합에서 이제 보험사 역할을 맡아서 승객의 고의 여부와 과실 정도를 따져서 이제 좀 판단을 합니다. 뭐 일단 차 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같은 경우는 승객의 과실을 한 10%에서 20% 정도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도로에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놀라서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법원에서는 10% 정도의 책임이 승객에게도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승객도 어느 정도 본인의 안전을 이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네요. 물론 이제 비율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버스 회사와 승객이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그 음료수 요즘에 특히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 같은 거 들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버스에 가지고 타려다가 기사분이 좀 제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현행 법률로 이제 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현행 법률로 이제 규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 법으로는 음료수 들고 타도 된다 안 된다는 없고 없어요. 네네. 지자체마다. 지자체마다 정한 조례로 이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는 음료수를 들고 타지 말아야 되는 지역이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일단은 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같은 경우는 커피나 음료수 같은 일회용 컵은 물론 밀봉되지 않은 음식물을 소지할 때도 버스 기사님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가 다른 승객에게 흘러서 생기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차 안에가 혼잡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또 운행에 방해가 되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네. 이제 테이크아웃 음료나 포장을 뜯은 음식을 시내버스에 들고 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대만은 31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싱가포르는 51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또 뜨거운 거 들고 탔을 때 위험할 수도 있겠고 또 버스 안에서 뭐 음식 같은 거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겠고 네. 이건 또 에티켓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하철은 좀 자유롭지 않나요? 거기는 커피 들고 타시는 분들 많던데. 네, 일단은 지하철은 관련법이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여긴 또 달라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없는 이유가 또 버스와 지하철 사정이 좀 다른 면 때문이에요. 버스와 달리 지하철은 진동도 좀 적고 급정거하는 일도 거의 없죠. 그렇죠. 네, 또 사실 역내 모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는 승객이 탑승할 때 기사님이 이제 확인을 할 수 보시죠. 있는데 지하철은 기관사님이 승객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또 운영 기관이 좀 많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1호선에서 8호선 이렇게 운행하고 있으면 또 서울 메트로는 9호선 1단계 구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여객 운송 약관에 불결 또는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의 휴대를 금한다라고 내용을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테이크아웃 음료가 담긴 이 음료잔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인지는 좀 아하. 따져봐야 따져볼 필요는 되겠습니다. 있네요. 네. 또 반려견 데리고 탈 때도 좀 이게 실랑이가 네.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스에 담아서 네. 담아서라고 표현 됩니까? 태워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도 탑승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버스 운송 회사마다의 그 운송 약관과 영업 지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 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맹인 안내견 같은 경우야 이제 다 허용이 되지만 좀 커다란 강아지여서 주변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면은 조금 탑승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스 운송 회사마다 네. 영업 지침이나 약관을 통해서 그래요. 또 하나 좀 위험한 상황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하고 열차 사이에 좀 틈이 넓은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발 빠져서 다칠 수도 있고. 네. 이럴 때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일단 지하철 공사의 사상사고 처리 규정 기준에 따라서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를 좀 판단하고 책임이 공사에 있을 때만 사고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좀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일단 공사 책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열차 충돌, 접촉, 탈선, 전복사고, 시설문의 설치나 관리 소홀로 발생된 사고, 아니면 지하철 종사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 비상제동 시에 열차 충격으로 인한 사고. 이럴 때는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공사가 손해배상 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승객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고는 운행 중인 열차에 접촉하거나 발 빠짐 사고, 본인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출입문 개폐 사고,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 부주의, 음주 등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들 이럴 때는 공사가 전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년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공사의 승소율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하철은 아무래도 좀 버스보다는 좀 이 돌발 상황이 적다 보니 조금
그 승객들의 손해배상이 좀 더 적게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5710님이 얼마 전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인도에 굴러서 좀 크게 다치셨나 보네요. 아이고,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박단희님은 저희 마을버스 기사님은 운행 중에 누가 일어나면 손님 일어나시면 버스 안 갑니다 라고 크게 말씀하세요. 요즘 그렇게 해주시는 그쵸. 기사님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죠. 또 박진주님, 시내버스 특유의 냄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치킨, 피자 들고 타시는 분 계시면 너무 행복해요. 아, 예. 이건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 법률적으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공서비스 앱인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가자 북부에서만 적어도 8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이 최우선이겠지만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크게 아프면 회사 자체가 또 사업장 자체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이걸 대비한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또 꼼수가 난무합니다.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니까 당연히 CEO만 가입하는 겁니까? 네, 말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니까 경영인을 위한 보험이죠. 네. 그래서 법인 대표라든가 법인의 임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망하게 되면 혹은 뭐 중대한 재해가 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CEO 정기보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회사나 중소기업들은 네.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분들이 그 회사의 가장 핵심 역량인 경우가 많아요. 뭐 영업망도 그렇고. 그렇죠. 본인이 회사를 일으키셨고 기술력도 갖고 있고, 근데 그런 사장이나 임원이 혹시라도 사망이나 유고가 됐을 때 그 회사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그때 회사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하. 그다음에 뭐 상속이 된다면 그 상속받는 가족 입장에서는 내가 아빠의 기술을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비하는 것이고요. 이 말 그대로 경영인 정기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약자와 수익자는 전부 다 법인, 회사여야 되고요. 피보험자, 몸뚱아리만 사장님이나 임원을 빌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인 자산이 아니고 회사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이다. 네. 회사다라는 네. 거네요. 근데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면 기존에도 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도 일반 정기보험도 네.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고 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사장님으로 하게 되면 지금과 경영인 정기보험과 똑같은 구조로 거네요.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시스템을 바꾸는 것일 뿐이지 상품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말을 붙이고 상품을 약간 좀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정기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만 보장받는 것이지 네.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받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망보험금을 가정했을 때 훨씬 적은 보험료로, 대신에 이제 평생 보장받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만 보장받는 것이고요. 아, 그다음에 일반 정기보험 대비해서 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률을 좀 올렸습니다. 오. 일반 정기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이 거의 없거나 많아도 뭐 30-4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환급률을 꽤 높인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CEO들이 조금 더 활용하기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중도 해약, 중도 해지할 때 이 CEO 보험은 네. 상대적으로 손해가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품 구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반 정기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데 네. CEO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차가 되면 해지 환급금이 원금의 거의 한 90에서 100%에 육박합니다. 거의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100% 물론 이제 시간은 지난 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10년 차가 돼서 100% 찾아가게 되면 사실 이제 이게 나는 사실 내가 유고시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금들을 이제 융통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 형태로 가입을 했지만 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회사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CEO 정기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아하. 원금 비스무리하게는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찾아서 회사에 급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아하. 거기에다가 세금 혜택도 있습니까? 네, 이게 정기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아니라 정말 회사 운영에 필요한 보험인 거죠. 약간 비용 개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손비 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를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경비 처리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납입을 했을 경우에 연간 1,200만 원을 납입하잖아요. 네. 이 납입한 것이 저축이 목적이 아니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수익이 났는데 거기서 비용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세율이 뭐 9%인 회사도 있고 19%인 회사도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세율 19%를 가정했을 때 내가 총 납입한 연간 1,200만 원에 19%인 228만 원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이제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아하.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25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한. 그래서 실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도 꼼수가 등장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거였죠. 그렇죠. 사실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것이 경영인들이 사망 시에 대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시면 해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험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도 사망보장이라든가 비용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네.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게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높다 보니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사망보장이라든가 이런 보장성 목적보다는 저축 목적을 더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장이 사망했을 때 회사를 지켜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법인 자금을 저축하는 수단으로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한 10년 차에 해지해서 쓰고 그동안의 비용을 좀 처리받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회사에는 사망보험금이 한 1억 정도면 되고 한 네. 보험료는 한 50만 원, 100만 원이면 되는데 예. 저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보장이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 200만 원도 부담스럽지만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법인 비용을 자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죠.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이게 실제 효과 면에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효과보다는 당연히 이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 납입 금액이 커질수록 커지죠. 사업이 더 네. 좋아지고 하니까. 저축으로 홍보하면 커지죠. 근데 아. 보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10년 만에 원금을 찾는 저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10년의 원금을 찾는다는 얘기는 10년짜리의 이자는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자 없이 10년의 원금만.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수익은 포기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일찍 해지하게 되면 손실도 큽니다. 회사가 뭐 10년 만에 딱 잘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 막 3, 4년 만에 돈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게 되면 현금률도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절세 효과 있죠. 네. 이게 사실 문제예요. 절세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납입할 때는. 예. 나중에 10년 차 해지해서 그 환급금이 통장에 회사 통장에 들어오면 이건 다시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아. 그럼 그 10년 차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늦게 낸다. 과세 이연의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돌려받지만 돌려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받을 땐. 환급 받을 때 거기 이익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낼 때만 비용 처리하고 받을 때는 소득 처리로 안 하면 이건 탈세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퇴직금으로 가져가시면 또 절세가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퇴직금으로 가져가시는 건 법인 자산에 뭘로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보장의 효과를 중심으로 가입하신다면 좋은 거지만 예. 이걸 가입하면서 저축이나 절세 때문에 가입하신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어긋나 있는 것이다.
물론 뭐 일부 설계사들의 얘기겠습니다만 보험의 주 목적인 어떤 경영자의 사망 보장보다 네. 부가 기능을 더 과장하고 홍보한다. 이게 네. 오늘의 핵심이네요. 일부가 아닙니다. 사실 경영인 정기보험의 판매의 거의 제 90% 이상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게 가장 큰 근데 문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게 설계사한테 굉장히 많이 남는 보험이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뭐 많이 받아가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지 않고 네네네. 그걸 정확하게 상품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네. 보장의 목적을 설명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 되고 열의 거의 8, 9이 저축이나 절세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그 절세되는 금액을 마치 환급률에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원금 100% 돌려받지만 절세까지 합치면 120%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귀가 팔랑팔랑 거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더 문제인 경우는 이런 건 사실 뭐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페이백 해줍니다. 이건 사실 불법이거든요. 누구한테요? 보험 가입자한테. 가입자 법인에게. 그러니까 설계사가 내가 이 보험 이렇게 월 뭐 한 1,000만 원씩 납입해 주시면 나한테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네네네. 뭐 그러면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니까 좋고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진짜 뭐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감독 당국에는 포착이 안 돼 있습니까?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또 이미 아는 네. 내용이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판매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상품 구조를 만드는 보험 회사도 문제고 그걸 감독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뭔가 좌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게 CEO가 아니라 네. 일반 개인들도 그럼 이 CEO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CEO 정기보험을 CEO만 가입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줄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은 개인 사업자까지도 확대하는 또 그런 헌법들이 나오고 있죠.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면 훨씬 더 이 대상이 많아지겠네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세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가입하신 분들은 요게 맞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요. 근데 그거는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해서든 가입 대상을 또 넓히려고 할 테고. 보장 목적으로만 선택하셔라. 요게 그래서 약간 좀 뒤틀린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CEO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증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함께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실적들 줄줄이 발표되는 실적 시즌으로 갔는데요. 어떤 것들 더 눈여겨봐야 할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